노동자 민주주의와 잊혀진 혁명. 1920년대 전후 세계 역사를 이해할 때 좀 더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역사 개념들이 있습니다. 일반 역사책들이나 영상들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는 내용들인데요. 그것을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는 마르크스주의에서 말하는 혁명의 개념입니다. 당연히 혁명은 개혁과 다른 개념입니다. 마르크스주의에서 말하는 혁명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혁명과는 좀 다른 개념인데요. 정치혁명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혁명까지 포함하는 사회변혁을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사회변혁 운동에는 여러 유형이 있는데요. 기존 체제 내에서 개혁이나 정권의 교체 정도로 이루어지는 변혁도 많습니다. 대부분은 기존의 국가기구는 그대로 둔 채 인적 구성만 바뀝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한국의 4.19 혁명 같은 경우죠. 4.19 혁명도 한국 현대사에서 이승만 독재를 끝장내는 민중한 거로서 나름의 커다란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마르크스주의에서 말하는 혁명은 기존의 국가기구가 폐기되고 새로운 국가기구와 인적 구성이 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사회변혁이 일어나서 기존의 행정기구와 국회를 접수하는 것은 마르크스주의에서 말하는 사회혁명이 아닙니다. 마르크스주의에서 말하는 사회혁명은 기존의 국가기구, 예를 들면 러시아 짜르 체제의 의회 역할을 했던 두마가 폐기되고 짜르 체제의 행정기구들도 사라지고 새로운 형태의 국가기구, 즉 노동자들의 평등한 회의체인 소비에트의 출현을 뜻합니다. 이런 역사적 사례는 1917년 10월 러시아 혁명이 대표적이었고 1871년 파리 코뮌도 그랬습니다. 공동체를 뜻하는 코뮌과 노동자평의회를 뜻하는 소비에트는 새로운 형태의 권력기구, 즉 국가기구였습니다. 파리 코뮌과 소비에트는 공통적인 주요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둘 다 기존의 국가기구들을 부정했다는 점, 위로부터가 아니라 아래로부터 자연 발생적으로 출현했다는 점, 참가 구성원들의 평등한 회의체로서 새롭게 권력기구로 부상한 점입니다. 그 기구의 구성원들은 자본주의 생산의 가치 창출을 담당하는 다수의 노동자들이 중심이었고 도시시민들, 농민들, 병사들이었습니다. 코뮌과 소비에트의 대표들은 지역이나 직장에서 직접 선출되었고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을 받았다는 사실도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신들의 대표가,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들이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을 받았다는 사실, 이것은 자본주의 대한사회 건설 문제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과 국회의원 장관들의 보수를 비교해 보세요. 이 차이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차이입니다. 또 파리 코뮌이나 소비에트의 대표들은 잘못이 있을 경우 즉각 소환되어 교체되었습니다. 또 다른 공통점은 구체제의 상비군이 해체되고 국민을 위한 새로운 노동자 민병대가 구성된다는 사실입니다. 1920년 전후의 세계 역사 인식에서 또 하나 생각해 보아야 하는 문제는 당과 계급의 관계 문제입니다. 당은 계급의 선진의식을 가진 사람들의 집합체로서 원래 계급의 부분 집합입니다. 당은 계급을 대변할 뿐이지 대표하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의 당이나 중국의 지배 정당이 계급의 이해를 대변할까요? 아니면 대표할까요? 현재 이들은 대표 행세를 하면서도 계급의 이해는 대변하지 않습니다. 중국 공산당이나 북한 노동당은 서방과 마찬가지로 실제로는 국가자본과 관료계급의 이해를 대변하는 부르주아 정당일 뿐입니다. 서방의 정당들도 국가자본, 자본가들, 관료들의 이해를 대변한다는 점에서 마찬가지고요. 선거 때만 굽신거리지 그들의 정치는 전체 국민들의 이해를 대변하지 않습니다. 대표 행세를 하면서 자신들의 이익과 특권을 추구할 뿐이죠. 잠시 후 이 영상들에서 살펴볼 유럽의 3인주의 정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볼세비키 당은 국민들과 노동자 시민들의 이해를 대변했기에 혁명을 성공시킬 수가 있었고 단기간이었지만 그 성격을 어느 정도 유지했었습니다. 이런 점들이 부르주아 민주주의와 노동자 민주주의의 차이이고 자본주의 사회와 사회주의 사회를 가르는 기준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1920년대 세계 역사 인식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러시아 혁명이 세계혁명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고립되면서 러시아 혁명의 내용이 변질되어 가다가
1928-9년에 완전히 노동자 민주주의의 혁명성을 상실하고 자본주의 체제로 되돌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후 다른 영상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양적 변화가 아니라 질적 변화였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노동자 민주주의나 소비에트 개념을 이해할 때 1920년대 후반을 기준으로 해서 그전과 후를 구분해서 파악해야 합니다. 1920년대 후반기 이후 스탈린 시기 소련 사회는 노동자 민주주의는 사라졌고 소비에트는 노동자평 의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했으며 국가자본과 관료 집단의 이해를 대변하는 권력기구로 그 성격이 완전히 변질되었죠. 즉 1930년대 이후 스탈린 시기의 소비에트 체제라는 말은 전두환 5공화국 시기의 민주주의 체제라는 말과 같은 맥락입니다. 잊혀진 혁명. 그럼 이런 역사적 개념들을 염두에 두면서 1918년에서 1923년 유럽의 혁명운동을 살펴보겠습니다. 1918년 11월 유럽 전역은 러시아 혁명의 영향으로 혁명적 분위기가 들끓고 있었습니다. 4년간의 전쟁이 남긴 건 수백만의 시체, 폐허가 된 도시, 그리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민중의 분노였죠. 러시아에서 10월 혁명이 성공한 지 1년 즈음, 이번에는 서유럽 한복판에서 혁명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독일에서 수병들이 봉기하고, 이탈리아에서 노동자들이 공장을 점거하고, 스페인에서 농민들이 지주의 저택을 불태웠습니다. 헝가리에서도 소비에트, 즉 노동자평 의회가 등장하였고, 영국에서조차 경찰이 파업에 나섰습니다. 세계혁명, 그것은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1920년 여름까지는요. 그런데 왜 러시아를 제외한 어디에서도 혁명은 성공하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혁명의 좌절은 대체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혁명이 실패한 자리에 들어선 것은 평화로운 민주주의가 아니라 파시즘이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1차 세계대전 직후 유럽을 뒤흔든 혁명운동의 고향과 그 좌절의 과정을 당시 평범한 노동자의 입장에서 추적해 보겠습니다. 독일의 11월 혁명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이야기는 1918년 가을에 독일에서 시작됩니다. 1918년 3월 독일군은 서부전선에서 피비린내 나는 대공세를 펼쳤습니다. 1914년 이후 프랑스 영토 가장 깊숙이까지 진격한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마지막 발악이었습니다. 8월에 2차 공세마저 실패하자 독일군은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년 전 참전한 미국이 연합군에 새로운 병력과 막대한 장비를 쏟아부었기 때문입니다. 독일 최고사령부는 완전히 절망에 빠졌습니다. 실질적 군사 지도자 루덴도르프는 신경쇠약에 시달렸고 9월 말에는 즉각적인 휴전과 함께 사회민주당 강류를 포함한 새 정부 구성을 통해 패전의 책임을 모면하겠다고 결심합니다. 군부가 전쟁을 일으키고 패전의 책임은 민간 정치인들에게 떠넘기겠다는 것이죠. 이 비겁한 계산이 바로 훗날 등 뒤의 카레의 신화, 즉 배후 중상설의 씨앗이 됩니다. 그런데 4년 동안 유럽 전체를 피로 물들인 전쟁은 그렇게 간단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제국주의는 독일이 그해 초 러시아에 강요했던 브레스트-리토프스크 조약 못지않은 전리품을 원했으니까요. 전쟁은 한 달 넘게 더 계속됐고 그 어느 때보다 피비린내를 풍기며 지속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독일 최고사령부가 내린 결정은 실로 어처구니 없는 것이었습니다. 함대에게 영국을 향해 출격하라는 명령을 내린 겁니다. 한마디로 사실상 자살 공격 명령이었죠. 한편 1200년 전에 탄생한 신성로마 제국의 후예인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이미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다민족 군주정의 군대는 완전히 붕괴했고 소수민족의 중간 계급 지도자들이 주요 도시를 장악했습니다. 체코인과 슬로바키아인은 프라하와 브라티슬라바를, 남슬라브 민족주의자들은 자그레브와 사라예보를, 헝가리인들은 부다페스트를, 폴란드인들은 크라쿠프를 차지했습니다. 비엔나에서는 군중이 공화정을 요구하며 제국의 휘장을 찢어버렸죠. 유럽의 구질서가 눈앞에서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영국 공격 명령을 받았던 독일 수병들은 쓸데없이 목숨을 버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1년 전에도 반란이 있었지만 그때는 너무 수동적이었습니다.
단순히 명령을 거부하는 데 그쳤기 때문에 장교들과 헌병들이 뒤통수를 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키일 군항의 수병들은 무장한 채 파업 중인 부두 노동자들과 함께 거리를 행진했고 진압군의 무장을 해제했으며 병사평의회를 세웠습니다. 이 수병 반란이야말로 독일 혁명의 도화선이었습니다. 불꽃은 삽시간에 독일 전역으로 번졌습니다. 브레멘, 함부르크, 하노버, 쾰른, 라이프치히, 드레스덴, 수많은 소도시에서 노동자와 병사들의 대규모 시위대가 거리를 장악했습니다. 뮌헨에서는 시위대가 왕궁을 점령하고 바이에른 자유국을 선포했으며 11월 9일 베를린에서는 총을 들고 적기를 휘날리는 노동자와 병사들이 도시 전역을 휩쓸었습니다. 그날 두 개의 선언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감옥에서 갓 풀려난 반전혁명가 칼 리프크네이트는 제국궁전 발코니에서 사회주의 공화국과 세계혁명을 선언했고 사회민주당 장관 샤이데만은 제국의회 발코니에서 공화국을 선언했습니다. 같은 날, 같은 도시에서 전혀 다른 성격의 두 선언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 긴장 관계야말로 독일 혁명의 운명을 결정짓게 됩니다. 황제는 네덜란드로 도주했고 노동자 병사 평의회가 독일 전역에서 정치 권력의 결정기구가 되었습니다. 러시아의 소비에트와 독일의 평의회, 혁명적 세력이 북해에서 북태평양에 이르는 유라시아 북부 전역을 휩쓰는 듯 했습니다. 배신의 시작, 사회민주당과 군부의 동맹. 그러나 여기서 결정적인 문제가 드러납니다. 독일의 평의회들은 혁명적 권력을 혁명을 원하지 않는 자들에게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신임 총리 에베르트는 취임 24시간이 지나기도 전에 군 사령부의 그레너 장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둘은 협력하여 군대의 질서를 회복하고 군대가 사회 전체의 질서를 회복할 수 있게 하자고 합의했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본주의 국가를 통한 점진적 개혁을 신봉해온 사회민주당 정치인들에게 1914년 전쟁 지지는 국가 지지의 당연한 귀결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그들은 혁명의 위협 앞에서 국가 권력을 다시 확립하려 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과거의 억압 구조와 계급 권력은 질서였고 착취당하는 민중이 이 구조에 도전하는 것은 무정부 상태이자 혼란이었습니다. 사회민주당 지도자들은 군부와 손을 잡고 노동자와 병사들의 저항을 분쇄하는 데 나섰습니다. 군부는 베를린에서 봉기를 의도적으로 도발하고 외부에서 군대를 불러들여 진압한 뒤 그 책임을 리프크네이트와 룩셈부르크에게 돌렸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칼 리프크네이트는 체포되어 두들겨 맞아 의식을 잃은 뒤 총에 맞아 죽었고 로자 룩셈부르크는 총개 머리판에 두개골이 깨진 뒤 머리에 총을 맞고 운하에 버려졌습니다. 사회민주당 기관지는 리프크네이트가 탈출하려다 총에 맞았으며 룩셈부르크는 성난 군중의 손에 죽었다고 거짓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소위 교양 있는 부르주아들은 이 소식에 환호했죠. 참으로 역겨운 일입니다만 로마 제국 시절 그라쿠스 형제와 스파르타쿠스 이후로 지배계급이 저항하는 자들에게 보인 태도는 20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던 셈입니다. 혁명의 물결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흔히 역사가들은 독일 혁명을 금방 끝나버린 사소한 사건으로 묘사해왔습니다. 에릭 홉스봄조차 11월 봉기 며칠 뒤에 공화국이 된 옛 정권은 더는 사회주의자들 때문에 꼴머리를 앓지 않았다고 서술한 바 있죠.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거대한 혁명의 첫 번째 물결은 1920년 여름까지 가라앉지 않았으며 1923년에는 두 번째 물결이 밀려왔습니다. 1918년 11월 혁명은 역사에 등장하는 모든 위대한 혁명이 그러했듯이 수많은 사람들을 처음으로 정치의 무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전에 가톨릭 중앙당이나 자유주의 정당에 표를 던졌던 노동자들, 심지어 프로이센 지주들의 농민 정당을 지지했던 하층 중간 계급까지 혁명과 사회주의를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회민주당 지도자들은 이런 정서를 이용하여 좌파적 언사를 계속 사용하면서도 실질적인 변혁은 질서 유지를 통해 점진적으로만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질서 유지의 도구로 등장한 것이 바로
우익 테러 조직 프라이코어 자유군단입니다. 사회민주당 내무장관 노스케가 누군가 피를 흘려야 한다며 장군들과 합의하여 창설한 이 특수용병 부대는 옛 군대의 장교와 돌격부대 출신으로 구성된 철저한 반동 집단이었습니다. 그들은 격렬한 민족주의와 반유대주의의 언어를 사용했으며 만자가 그려진 깃발 아래 행진했습니다. 대다수 구성원이 나중에 나치의 핵심 간부가 되었다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1919년 상반기 독일은 프라이코어가 전국을 휩쓸며 노동자들을 학살한 피해 역사입니다. 4월에는 독자적인 적군 1만 5천 명을 보유한 바이에른 소비에트 공화국이 선포되었지만 이 역시 곧 프라이코어에 의해 무너졌습니다. 일반적 통계에 따르면 독일 내전 과정에서 약 2만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혁명의 정신 유럽 전역이 타오르다. 독일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1919년 유럽 전체가 혁명의 열기 속에 있었습니다. 영국 총리 로이드 조지는 프랑스 총리 클레망소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유럽 전역이 혁명의 정신으로 가득 차 있다. 인민 대중이 정치, 사회, 경제의 모든 측면에서 기존 질서 전체에 의문을 던지고 있다. 파리 주재 미국 사절 하우스는 일기장에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볼셰비즘이 도처에서 특세하고 있다. 우리는 문이 열린 화약고 위에 앉아 있다. 헝가리에서는 벨라 쿤이 주도하여 소비에트 정권이 수립되었습니다. 체코슬로바키아와 루마니아의 영토 점령에 자유주의 정권이 무력하자 공산당과 사회민주당의 연립정부가 평화적으로 권력을 장악한 것입니다. 이 정부는 국내 개혁과 국유화를 추진하면서 동시에 혁명전쟁을 수행하려 했습니다. 동쪽으로는 러시아, 서쪽으로는 오스트리아를 거쳐 바이에른 소비에트와 연결한다는 구상은 결코 황당한 공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오스트리아 사회민주당은 독일 사회민주당보다 좌파적 수사를 구사했지만 혁명의 전진에는 확고하게 반대했습니다. 비엔나 노동자평의회를 설득하여 저항을 억누르고 오스트리아 자본주의를 생존시킨 것이죠. 헝가리의 연립정부 역시 진정한 노동자평의회를 구성하지 못했고 옛 장교들의 의존에 군대를 운영하면서 농민에게 토지를 분배하지 않는 치명적 실수를 범했습니다. 133일 만에 사회민주당이 연립정부를 포기하자 정권은 붕괴했고 호르티 장군이 주도하는 우익 독재가 들어섰습니다. 영국에서도 사정은 심상치 않았습니다. 1919년 초 글래스고에서 기계 노동자 파업으로 경찰과 노동자가 격돌했고 벨파스트에서는 총파업에 가까운 사태가 벌어져 구교도와 신교도가 단결했습니다. 리버풀과 런던에서는 경찰까지 파업에 나섰습니다. 1920년 1월 광부운수철도 노동조합이 삼각동맹을 결성하자 강요들은 완전히 겁에 질린 듯했다고 강요회 의장이 기록했습니다. 스페인 남부에서 1918년부터 1920년까지의 시기는 볼셰비키의 3년으로 불렸습니다. 러시아에서 가난한 농민들에게 토지를 분배했다는 소식에 고무된 대규모 파업과 토지 점거, 지주 저택 방화가 잇따랐고 발렌시아에서는 거리 이름이 레닌, 소비에트, 10월 혁명으로 바뀌기도 했습니다. 카탈루냐에서는 노동자들이 바르셀로나 전력을 공급하는 공장을 점거하고 카탈루냐 전체를 어둠 속에 빠뜨리는 대투쟁을 벌였습니다. 이 물결은 유럽만의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철강 노동자 25만 명이 격렬한 파업을 벌였고 캐나다 위니펙에서는 총파업이 벌어졌으며 호주에서는 사상 최대의 연쇄 파업이 폭발했습니다. 결정적 순간 1920년 독일과 이탈리아 서유럽 혁명운동의 절정은 1920년 독일과 이탈리아에서 찾아옵니다. 먼저 독일입니다. 기존 지배자들 중 상당수가 이제 사회민주당마저 분쇄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1920년 3월 13일 군대가 베를린으로 진격해 정부를 전복하고 고위 관료 카프를 총리에 앉히는 쿠데타가 발생합니다. 이른바 카프 반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역사적 아이러니가 드러납니다. 사회민주당이 좌파를 탄압하기 위해 키워준 프라이코어가 이번에는 사회민주당 자체를 공격한 것입니다. 이에 격분한 노동자들은 노동조합 연맹 의장 레기엔의
총파업 호소에 응답했습니다. 그러나 주요 지역에서 노동자들은 단순히 작업을 중단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노동자평 의회를 구성하고 무기를 들고 쿠데타 동조 군대를 공격한 겁니다. 루르 지역에서는 전투 경험이 있는 수천 명의 노동자가 적군을 결성하여 독일 최대의 산업지대에서 제국 군대를 몰아냈습니다. 쿠데타 정부는 며칠 만에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이 문제였죠. 사회민주당 강요들은 베를린으로 돌아와 다시 군대와 손잡고 루르에서 질서 회복이라는 이름 아래 노동자들을 유혈 진압했습니다. 사회민주당은 또다시 노동자들을 배신했고 패턴이 반복된 겁니다. 이탈리아의 상황은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1919년에서 1920년은 이탈리아에서 붉은 2년으로 불립니다. 노동자들은 잇따라 파업을 일으키며 사회당으로 몰려들었고 당원 수는 5만에서 20만으로 급증했습니다. 1920년 봄 토리노에서는 안토니오 그람시의 신문 신질서 주변에 모인 혁명가들이 공장평 의회를 소비에트의 첫걸음으로 보며 격렬한 투쟁을 벌였습니다. 투쟁의 절정은 1920년 8월에 찾아왔습니다. 밀라노에서 기계 노동자들이 공장 폐쇄에 맞서 공장을 점거하자 4일 만에 운동은 이탈리아 전역으로 확산되어 40만 명의 노동자가 참가했습니다. 다른 업종의 10만 명도 뒤를 이었죠. 노동자들은 공장에서 무기를 제조하기 시작했고 노동자 통제에 기반한 새 사회를 건설하고 있다고 믿으며 공장을 계속 가동했습니다. 정부는 마비 상태에 빠졌습니다. 남부에서는 전쟁에서 돌아온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토지를 나누기 시작했고 앙코나에서는 병사들이 반란을 일으켜 알바니아 전선 투입을 거부했습니다. 총리 졸리티는 상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600개 공장 하나하나에 군대를 파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공장 바깥의 50만 노동자는 누가 감시할 것인가? 내전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요. 그러나 졸리티는 동시에 냉정한 계산도 하고 있었습니다. 금속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타협에 나설 것이고 사회당 지도자들이 그 결정에 반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읽은 거죠. 그의 판단은 정확했습니다. 사회당은 점거 사태의 책임을 노동조합 지도부에게 돌렸고 주요 노동조합 연맹의 임시총회는 혁명 호소를 거부하고 고용주들과의 타협을 3대2로 가결했습니다. 운동의 핵심이었던 금속 노동자들은 사기가 꺾여 패배했습니다. 그들이 혁명을 위해 싸워서 얻은 것은 고작 약간의 임금 인상과 사소한 노동조건 개선뿐이었죠. 1920년 8월 세계혁명은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러시아 적군은 바르샤바로 진격하고 있었고 독일 노동자들의 머릿속에는 카프 반란을 물리친 기억이 생생했으며 이탈리아 공장들은 노동자의 손에 있었습니다. 왜 유럽혁명은 실패했는가? 그러나 세계혁명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째, 객관적 조건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서유럽 자본주의는 러시아보다 역사적으로 훨씬 오랜 기간 성장해왔고 대중을 체제 내부에 통합하는 사회 구조를 더 정교하게 발전시켰습니다. 대부분의 서유럽 국가에서는 농민에게 이미 토지가 제공되었거나 농민 계급 자체가 약화되어 러시아에서처럼 농민이 구질서에 저항하는 거대한 세력으로서의 힘이 약했습니다. 서유럽의 국가기구는 러시아 재정의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었으며 따라서 전쟁의 충격을 더 잘 흡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모든 걸 설명할 수 없습니다. 앞서 보았듯이 서유럽의 수많은 노동자들이 실제로 혁명적 행동과 태도로 나아갔으니까요. 핵심적인 문제는 주체적 조건, 즉 혁명적 지도력의 부재에 있었습니다. 혁명을 일으키려면 변화에 대한 열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열망을 현실로 옮길 수 있는 의지와 분별력을 가진 조직이 필요합니다. 영국 혁명 당시 크로멜의 신영군이나 프랑스 혁명 당시 로베스피에르의 자코뱅당이 부르주아 혁명에서 보여준 것과 같은 종류의 조직 말입니다. 동시대로 말하면 러시아 볼셰비키당 같은 조직을 말하죠. 1920년의 결정적 시기에 독일에도 이탈리아에도 그런 조직이 없었습니다. 유럽의 사회주의 운동은 1871년부터 1900년대 초까지의 비교적 평온한 시기에 성장했습니다.
원칙에서는 기존 사회에 반대하면서도 실천에서는 기존 사회와 공존하는 기관들, 즉 노동조합, 복지단체, 협동조합을 만들며 안정을 유지했습니다. 전쟁이 끝날 무렵 유럽의 사회주의 운동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흐름으로 분화되었습니다. 첫째는 전쟁을 지지한 우파 사회민주당으로 에베르트, 샤이데만, 노스케가 대표적입니다. 둘째는 전쟁을 자본주의 야만성의 극단적 발현으로 보고 혁명을 주장한 혁명가들입니다. 대표적 인물이 로자 룩셈부르크와 칼 리크네이트, 그람시 등입니다. 그리고 셋째, 가장 문제적인 세력이 바로 중도주의였습니다. 독일 독립사회민주당이 그 전형입니다. 그 지도자들 카우츠키, 베른슈타인, 힐퍼딩은 전쟁을 싫어했지만 대체로 자본주의 안에서의 개혁에 몰두했습니다. 전쟁 중에는 정부의 평화협상을 호소했을 뿐 대중적 반전 선동은 하지 않았고, 전쟁 후에는 좌파적 수사를 사용하면서도 사회주의는 질서정연한 방식으로만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탈리아 사회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피에트로 넨니는 훗날 시인합니다. 당은 거대한 선거기구일 뿐이었으며 이론적으로는 거부했던 의회 투쟁만을 위한 기구였다. 이탈리아 사회당의 가장 유명한 지도자 세라티 역시 공장 점거 8개월 뒤에 인정했습니다. 누구나 혁명을 이야기했지만 아무도 혁명을 준비하지 않았다라고요. 바이엘은 소비에트를 주도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혁명가 오이젠 레비네의 법정 발언은 이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요약합니다. 사회민주당은 출발하자마자 멀리 달아나서 우리를 배신했다. 독립사회민주당은 미끼에 넘어가 우리 편에 가담한 다음 우리를 주저앉혔다. 우리들은 벽을 등지고 섰다. 우리들은 모두 휴가 중 사망한 병사들이었다라고요. 러시아 혁명의 지도자들은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각국의 새로운 혁명당을 결성하라고 촉구했습니다. 1920년 7월에서 8월 공산주의 인터내셔널 2차 대회의 21개 조건은 소속 정당들이 활동 방식과 지도부를 근본적으로 변혁해야만 진정한 혁명 정당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이 방향의 움직임은 1920년 독일과 이탈리아의 결정적 투쟁에 영향을 주기에는 너무 늦은 것이었습니다. 스라린 대가, 파시즘의 등장. 혁명의 실패가 남긴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그 대가의 이름은 바로 파시즘입니다. 1920년 공장점거 시기까지만 해도 무솔리니는 이탈리아에서 소수의 추종자만 거느린 주변적 인물이었습니다. 1919년 선거에서 참패했고 노동자들의 투쟁이 격렬할 때는 무기력한 상태로 밀려나 있었죠. 그러나 공장점거가 혁명적 권력 장악으로 발전하지 못하자 상황이 뒤바뀌었습니다. 노동자들의 사기는 급증하는 실업과 함께 떨어졌고 고용주들은 노동자 운동에 잊지 못할 교훈을 주려 했으며 자유주의 총리 졸리티는 좌파에 대항할 세력을 물색하고 있었습니다. 무솔리니가 바로 그 역할을 맡았습니다. 대기업과 졸리티 정부의 은밀한 자금 지원, 전시 장관이 6만 예비역 장교에게 배포한 파시스트 전투부대 입대 전단, 1921년 선거에서의 35석 확보, 이 모든 것이 무솔리니에게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파시스트 무장단체들은 체계적으로 좌파와 노동조합의 거점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5-60명 규모의 무장단체가 트럭을 타고 마을에 나타나 인민회관을 불태우고 활동가들을 폭행하며 아주까리 기름을 입에 부어넣었습니다. 그들은 경찰이 항상 늦게 도착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마음 놓고 살인 행위를 스포츠로 생각했습니다. 물론 저항의 가능성은 있었습니다. 1921년 7월 사르자나에서 500명의 파시스트가 11명의 병사에게 총격을 가하고 달아난 사건, 인민행동대의 조직화, 파르마에서의 파시스트 격퇴, 이 모든 것이 무솔리니 운동 내부의 위기를 야기했고 기가 꺾인 무솔리니는 한때 집행부에서 물러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 노동운동 지도부의 태도가 무솔리니를 되살렸습니다. 투라티의 개량주의적 사회당과 노동조합 연맹 CGL은 파시스트와 평화협정을 맺었고 좌파로 알려진 지도자들도 수동적 태도를 취하며 인민행동대를 비난했습니다. 당시 공산당 지도자 보르디가마저 파시스트와 다른 부르주아 정당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투쟁을 자제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무솔리니는 기다렸다가 평화협정을 깨고 이번에는 대도시의 좌파 건물과 신문사, 노동조합 회관까지 공격했습니다. 1922년 7월 3일간의 총파업이 시도되었지만 불황과 높은 실업률 속에서 파업만으로는 대자본의 자금 지원을 막을 수 없었고 노동자 조직의 체계적 동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파시스트의 힘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1922년 10월 무솔리니는 로마 진군을 위협했습니다. 실제로는 허세에 불과했고 국가가 저지하려 했으면 쉽게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군장성들과 대자본가들은 막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왕은 무솔리니를 총리에 앉혔고 자유당은 의회 다수파 구성을 도와주며 강요 자리까지 차지했습니다. 이탈리아 부르주아지는 특권과 이윤의 보전이 민주주의 원칙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온 세계에 보여준 셈입니다. 그리고 진짜 악몽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무솔리니 집권 후 경찰과 파시스트가 손을 잡았고 노동계급 조직은 체계적으로 해체되었습니다. 1924년 계량주의 사회주의자 의원 마테오티 암살 사건은 무솔리니 정권을 일시적으로 흔들었지만 의회의 저항은 대중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했고 대다수 의원들은 결국 얌전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결국 파시즘은 의회주의조차 파괴해 나간 것이죠. 무솔리니는 이탈리아를 전체주의 체제로 바꿔놓았고 영국 보수당의 처칠은 무솔리니를 칭찬했으며 뮌헨의 아돌프 히틀러는 무솔리니의 방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 이야기의 교훈을 정리해 봅시다. 1918년에서 1923년 유럽혁명 실패의 역사적 교훈. 제국주의 세계자본주의 체제에서 계량주의는 혁명운동의 실패를 낳고 혁명운동의 실패는 파시즘과 권위주의 정치를 낳으며 파시즘과 권위주의 정치는 또다시 전쟁으로 치닫는다는 것. 1918년에서 1923년 유럽의 혁명운동은 서유럽에서 혁명의 가능성이 결코 없었다거나 이 모든 것이 러시아 볼셰비키의 머릿속 환상이었을 뿐이라는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를 증명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라나고 자본주의를 당연시했던 수많은 노동자들이 투쟁 과정에서 혁명적 관점을 받아들였습니다. 문제는 의지의 부재가 아니라 그 의지를 현실로 전환할 수 있는 조직과 지도력의 부재였습니다. 계량주의 세력은 혁명의 위협이 제거되면 자본주의가 평화적으로 팽창하고 민주주의가 확산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실제로 얻은 것은 파시즘이었습니다. 노동계급의 혁명적 에너지가 패배로 돌아갔을 때 지배계급은 민주주의를 지키는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윤과 특권의 보전이 그들에게는 언제나 더 중요했으니까요. 이것은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위기의 시대에 지배계급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계량주의가 왜 궁극적으로 노동계급을 지킬 수 없는지, 그리고 혁명적 조직의 문제가 왜 언제나 핵심적인 것인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교훈입니다. 유럽의 3인주의 운동은 봉건 영주를 혐오하면서도 봉건 영주의 행동을 모방하던 중세 말기의 상인들과 비슷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사회민주당과 사회민주주의 노선으로 대표되는 계량주의 노선, 즉 유럽의 3인주의 운동은 원칙에서는 자본주의에 반대하면서도 실천에서는 자본주의와 공존하는 법을 체득한 것이죠. 그 관성은 혁명적 위기의 순간에도 쉽게 깨지지 않았고 그 대가는 그들의 지지층은 물론이고 노동계급 전체가 치러야 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